우리나라의 이륜차 면허는 진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면허예요. 아니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면허 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또 정말 쉬워.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사람은 진짜 조심.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 2종 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은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제가 막 썰라썰라 불만만 통하고 욕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막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나름 유익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륜차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의 허와 시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긴 말 않고 바로 가시죠. 렛츠고!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4륜차 면허인 1종 보통이랑 2종 보통이 있죠. 우리나라 면허 체계는 우선 이런 식의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1종 보통 면허는 125cc 이하 매뉴얼 바이크랑 스쿠터 모두 운행이 가능하지만, 2종 보통은 일반적으로 99.9%의 사람들이 다 자동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면허 같은 경우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매뉴얼 바이크는 물론이고, 이 원심 클러치의 변속 구조를 갖고 있는 슈퍼커브라던가 CT 같은 언더본 바이크도 운행이 불가능해요. 일단 자동차 면허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 외의 면허를 살펴보면 2종에 4륜차 말고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소위 원동기 면허로 통용이 되는 그런 면허인데, 4륜차가 아닌 2륜차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예요. 그런데 얘도 이 125cc 이하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배기량 제한이 붙거든요. 따라서 이 원동기 면허는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2륜차가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리스트랑 완벽하게 겹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럼 자동차 면허를 따면 되는데 이 2종 원동기 면허는 굳이 왜 있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응시 자격 나이 제한이 달라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만 18세 이상부터 딸 수가 있는 면허거든요. 그런데 이 원동기 면허는 그보다 2년이 더 빠른 만 16세부터 가능한 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동기 면허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맹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3개의 면허들은 기본적으로 125cc 이하라는 배기량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모터사이클을 운행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예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떠한 모터사이클이라도 제약 없이 다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면허인데요. 이 2종 소형 면허는 원동기 면허와 다르게 일반 자동차 면허처럼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125cc 이상 되는 배기량의 이륜차를 타려면 이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수가 되는 거죠. 우선 대한민국의 면허 체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2종 소형 면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2종 소형 면허의 기능시험은 총 4가지 코스로 구성이 돼요. 이게 물론 시험장이나 학원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굴절 코스, S차 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전환 코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다른 코스들은 딱히 노하우라던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시험의 시작 부분부터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굴절 코스, 여기서 응시자들의 90% 이상이 진짜 우르르 탈락을 해요. 결국 우리나라의 2종 소형 면허 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90도 각도에 걸쳐서 이 2번 꺾는 이 굴절 코스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덕분에 이 구글이라던가 유튜브에서 2종 소형 면허 치면 이 굴절 코스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랑 자료 같은 것들이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저 굴절 코스는 이렇게 타세요, 이걸 이빨로만 털기에는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얘기거리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굴절 코스는 90도로 꺾이는 이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바이크를 가장 바깥 라인에 바짝 붙여서 진행을 하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코너의 바깥 부분은 90도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데, 이 안쪽, 이 내측 라인은 곡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꺾는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너 진입 전에 바깥 라인과 코너 중 나오는 안쪽 라인, 그리고 다시 코너를 탈출하는 지점의 바깥 라인, 이 3개 지점을 연결하고 여기를 90도로 꺾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대각선으로 자연스럽게 돌아나간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주행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시선 처리가 있습니다.
이 눈이 전방의 도로 라인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모든 탈 것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보다도 반발짝에서 한 발짝 먼저 앞서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방향 쪽을 미리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시선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그대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선 처리하는 습관을 진짜 엄청나게 의도적으로 계속 인식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는 좀 정석적인 얘기는 아닌데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바이크도 똑같이 핸들을 좌나 우로 돌릴 때 조금 더 편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이 조금 어색한 방향에서는 내가 한 번 정도는 그냥 탈선을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10점을 내어주고 일단 여기는 돌아 나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통과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종서형 시험 볼 때는 이 오른쪽 회전하는 방향이 어색하다 보니까 내가 자신 있는 방향에서는 제대로 돌아 나가되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여기는 뭐 선 한번 크게 밟고 나갔다 오자, 대신 그냥 빨리 코스 안으로만 들어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탔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실제로 10점 감점이 되긴 했지만 합격 점수가 90점이기 때문에 탈선 한 번 정도는 봐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여유 있는 마인드로 타시면 오히려 쉽게 좀 돌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겁한 꼼수 같은 생각을 좀 TV랍시고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닥쳐이 병신.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동차 면허 체계와 이륜차 시험 코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면허 체계 아주 문제가 많죠. 이미 많은 라이더분이 공감하시고 또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막 바이크 입문하시는 발인이분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다 언급을 해야 하나, 이게 되게 막막할 정도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문제거든요. 다만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구분을 보면 근본적으로 차종에 따른 면허 구분이라던가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상식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4륜차 면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을 하면 125cc 이하의 모든 이륜차를 싹 다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이 우선 제일 큰 함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두 바퀴랑 네 바퀴잖아. 이 운동 메커니즘의 기초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영역인데 이거 하나 탈주하니까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그냥 있다, 이것도 운전해라, 이렇게 해준다는 게 참,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2륜차랑 4륜차는 이 운동 구조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조작 방식도 180도 달라요. 이 수동 4륜차 같은 경우는 발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손으로 조작을 하죠. 그런데 수동 2륜차는 반대로 손으로 클러치를 잡고 발로 기어를 넣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엔진이나 변속기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긴 한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는 이 행위,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고 차량의 운동 특성도 180도 다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동차 면허만 따면 125cc 이하의 이륜차까지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4륜차 면허로 두 바퀴를 탈 수 있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해외의 선진국들은 그 범위가 엄청 제한적이라거나 이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탈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4륜차, 이 B클래스 면허를 따도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 이 B클래스 면허를 따더라도 이 면허 취득 일자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요. 만 25세 이상부터 또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추가 제약이 또 걸려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더라도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모두 이수를 해야 50cc 이상, 125cc 미만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문턱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독일의 4륜차 면허는 기본적으로 50cc 미만의 원동기까지만 운행이 허락돼요. 근데 이 심지어 50cc 미만의 플러스로 시속 45km라는 속도 제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되는 물건들은 이제 뭐 바이크라기보다는 자토바이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엔진 달린 자전거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토바이들은 출력이 막 15마력까지 나오는 CB125R 같은 바이크랑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4륜차 면허로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운동 특성 자체가 자전거와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탈 것까지만 허용을 해주는데 그 이상부터는 2륜차와 4륜차의 경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면허 체계는 이런 2륜차와 4륜차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이걸 두루뭉술하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자체에서도 구멍이 너무 많아요.
보통 교통 선진국들의 이륜차 면허 체계를 살펴보면 각 면허마다 운행이 가능한 이륜차들의 범주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125cc까지 운행 가능한 소형, 그리고 400cc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통, 그 400cc 이상 되는 모든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대형 면허, 이렇게 배기량 클래스에 따라서 이륜차 면허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수동과 자동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 디테일하죠. 그리고 유럽 쪽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유럽 경제지역, 그 EEA에 가입된 국가들 대부분이 출력에 따라서 이륜차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었죠. 50cc 이상부터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타려면 A1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요. 그보다 상위 라이센스인 A2 클래스를 보시면요, 출력 35kW 미만, 이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47마력? 48마력 이 정도까지만 출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이륜차까지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출력이면 한 500cc 언더의 이륜차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제약 없이 모든 이륜차를 운행을 하려면 최상위 라이센스인 A 면허를 취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교통 선진국들은 이륜차 안에서도 디테일을 상당히 쪼개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종 소형 면허 하나만 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약이나 테스트도 없이 모든 바이크를 운전할 수가 있게 돼버립니다. 이 뭔 개소리! 근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무책임하고 라이더를 거의 방목하다시피 내던져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라이더들 같은 경우도 125cc,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이렇게 클래스 구분을 하면서, 야, 오토바이는 입문할 때 리터급 같은 고배기량, 고출력 바이크로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도 막 그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오지랖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자제를 하는 건데, 근데 정작 국가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허들이나 대책도 전혀 없이 이륜차 면허 취득자들을 그냥 위험천만한 도로에 내던져버리는 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 자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론 영역인 필기시험이랑 직접 바이크를 타고 주행하는 기능시험, 둘 다 심각한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 부분을 보면요, 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이륜차의 특성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은 거의 없고, 도로를 주행할 때 교통법규 위주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륜차를 실전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느냐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원론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와요. 뭐 이륜차는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륜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힘이 어디에 실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진짜 몇십 년째 바뀌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해외의 이륜차 면허들 필기시험을 보면 뭐 그런 교통법규나 원론적인 것보다도 내가 실제로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우리 김 PD님 같은 경우도 캐나다 가서 바이크 면허 시험 보고 왔었는데 이 문제들이 뭐 거의 이렇대요. 뭐 여러 명이서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대열정 위치는 어디인가, 뭐 혹은 코너를 돌 때 감속을 하고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정확한 변속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바이크를 타고 공도에 나가면 어떻게 바이크를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전 주행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주관식 문제도 있고요, 객관식은 정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걸 다 고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부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필기시험 구조부터 크게 싹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륜차 면허를 먼저 따버리면 나중에 이종 소형 면허를 딸 때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4륜차 필기시험은 이 4륜차에 대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종 소형 딸 때는 이륜차에 대한 내용 위주로 이론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 이렇게 진짜로 시행이 된다면 그 후로 면허 시험 보실 분들은 좀 빡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필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함정이라고 치면 직접 바이크를 타고 주행하는 장내 기능 시험,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륜차 장내 기능 시험이라는 거는 실제 도로 주행의 상황이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을 진짜 쓰잘데기 없는, 하지만 어렵기는 더럽게 어려워서 탈락자만 무지하게 속출해버리는 굴절 코스를 초장에 딱 박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굴절 코스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실제 도심 주행 상황에서 굳이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저속 주행으로 두 번이나 90도 각도를 꺾어서 빠져나가야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실제 이륜차 주행 상황에서 딱히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요소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차간 주행을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도로 운행 환경을 진짜 1도 생각하지 않는, 진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코스예요. 근데 또 웃긴 건 정작 이 어려운 굴절 코스만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3개의 코스가 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 4개의 현실성 없는 5분짜리 장내 기능 코스를
이 막 미라주 250 같은 말도 안 되는 오토바이로 주행을 해서 딱 종료 지점에 골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장 200마력짜리 슈퍼차저가 달린 닌자 H2를 아무런 제약 없이 프리패스로 탈 수 있는 그런 라이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제일 황당한 지점 같아. 이게 한마디로 무슨 꼴이냐면, 제가 오늘 격투기 체육관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스텝 배우고 원투 치고 있는데 갑자기 관장님이 와서 야, 이 정도면 됐다 하더니 갑자기 3년 수련한 회원이랑 바로 100% 풀파워 스파링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결국 이종서형 장내 기능 시험은 일단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요. 도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굴절 코스 자체는 쓸데없이 어렵지만, 이거를 통과하는 순간 고성능 이륜차 운행에 대한 프리패스권을 너무 쉽게 남발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만 동시에 너무나 쉬운, 정말 굉장히 모순적인 면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허 시험에 현실성 없고 정말 실전 주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은 이륜차 주행 시험을 볼 때 숄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을 시킨다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바이크를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시 세우면서 이제 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실전에 맞고 현실적인 주행 상황에 걸맞는 식으로 전반적인 면허 시험 내용을 좀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랑 댓글도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